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5년 7월 9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성낙과 안보실장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가 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지는 7월 7일 현지 시간 루비오 국무장관 겸 안보실장을 만나고 나서 호텔로 돌아오고 나서 트럼프의 관세에 관련된 서한이 전달된 것 같아요. 14개국 25%.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면 위성락이 왜 갔느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보도대로 위성락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갔다 하면 물론 제가 믿는 말은 전혀 아니죠. 예. 위성락이 일도 아니고 일단 언론 보도를 따르자면은 추정한다면은 위성락은 완전히 바보 된 거예요. 2박 3일 동안 열심히 가서 시차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계속 피곤할 겁니다.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세 협정을 위해서 갔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아닙니다. 이거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대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고, 채널에서 쭉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성락은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재 현안이 그거기 때문에 그가 설명을 해야 될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냥 이런 어긋남은 항상 뭔가를 우리한테 선사하거든요. 자, 오늘 뭐 이런 약간 폭탄 수능 같은 게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왜 그가 채널을 쭉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이제 생각을 좀 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저의 주장이 있죠. 네. 트럼프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트럼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이니까요. 이재명은 목에 칼을 맞았고 트럼프는 귀에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암살 시도가 더 있었죠. 그런 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출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이재명은 5년밖에 못하고 트럼프는 4년밖에 못합니다. 예. 미군 주둔비 9배 내라. 관세 이에 총공세. 이 말이 맞느냐? 이것이 과연 한미 관계 현재의 가장 큰 쟁점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위성락과 마르코 루비오가 만나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둘이 뭉실하게 나왔고, 위성락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권이 쟁점화되기 때문에, 또는 그의 일이 지금 바보짓하고 온 것처럼, 뒤통수 맞고 온 것처럼,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그런 좀 희한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자, 그의 이야기는 어제 소개드린 바랑 같습니다.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 더 큰 틀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위급 회담을 더 많이 하고 전화도 더 자주 하자. 왜?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이 우크라이나 종전이 종전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분쟁을 종식시켰다. 자,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기존에 여러 번 약속했던 것처럼 그것은 진실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거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시간이 많이 없다. 기존의 관세 방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지만 이미 피로감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둔비 이야기를 했다. 한국에 신뢰가 될 줄 알면서도 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위성락이 나눈 대화와 그것이 중요한 대화죠.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여기서 우리 언론들이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기색은 아직은 없다. 이런 겁니다. 네, 100억 달러, 13조, 14조 내라고 했다. 지금보다 10배 인상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MBC 뉴스 보도를 쭉 보면 트럼프와 탑다운談판을 해야 되나 속도보다는 국익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만나서 관세 가지고談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위성락이 나눈 대화를 가지고 이미 아마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사인을 할 것에 한 80-90% 정도는 결정이 됐을 거거든요.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다.
예, 자기들이 소수를 막 쓴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반도체 관세 이달 말 결정. 이것은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는 향후 AI와 제 전자산업의 기본 소재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좀 있어가지고 반도체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마이크론도 지금 상태 되게 안 좋고, 인텔도 바이든 때 부흥을 시키려고 했지만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AI와 이제 함께 뜬 업체들이 지금 뭐랄까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들이 좀 뜨긴 떴는데, 그들도 전부 다 외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픽 카드가 CPU보다 훨씬 비싸요. 그죠? 그리고 인텔도 망가졌고, 인텔과 경쟁하는 다른 업체 하나 있죠. CPU 만드는 회사. 거기도 전부 외주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은 TSMC나 삼성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삼성도 지금 반도체에서 어떤 주문 반도체 제작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 기회가 있으니까.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크게 가는 김에 반도체도 우리한테 올 수 있거든요. 삼성은 지금 상태 안 좋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의 AI도 주도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중국한테 쉽사리.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오늘은 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의약품 최대 200% 관세 올린다. 그리고 구리가 뭐 20%인지 30%인지 40%인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구리의 수출국이 아니에요. 구리의 수출국 아마 남미, 페루 뭐 이런 동네가 최고 수출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언론에서는. 그리고 의약품 최대 200%다? 이것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제약 시장은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종들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해요. 예, 문재인 때 기회를 한번 줬었죠. 코비드에 백신을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내 대표적 기업들이 막 나섰죠. 송도에 있는 기업들까지. 결국 못했어요. 우리 제약업계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러니까 이게 200% 이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상관이 있는 국가들은 유럽에 있는 뭐 노바티스나 그것은 이제 스위스 업체고, 독일 업체, 그리고 뭐 영국 업체, 그리고 프랑스 업체, 여기서는 그들의 신약을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들이 타격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기사는 쓸데없는 기사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해악을 끼치죠. 사실관계를 다르게 전달하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예요. 위성락은 집에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을 무시하는 거냐? 또 한국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또 지금 월계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위성락은 가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관세 협상을 하고 양국의 정상회담을 조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 이야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가 핵심이잖아요. 위성락만 무시한 게 아니고 위성락을 통해서 이재명이 뒤통수를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느냐?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의 뜻을 쫓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1조 얼마씩을 내고 있는데, 그때도 트럼프가 되게 올려달라 그랬고, 바이든이 오면서 이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켰죠. 문재인이 협상을 하면서. 현재는 1조 5천억을 내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물가 인상률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한미 관계를 봤을 때 이것을 뒤엎을 수는 절대 없어요. 이건 사수예요. 1조를 받든 10조를 받든지 간에 한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걸 왜 건드렸느냐, 그럼 이런 말을 왜 했느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가 그만큼 궁지에 몰리는 부분이 지금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텍사스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텍사스 같은 데서 홍수가 나는 거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홍수가 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플래시 플러드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평소에는 말라있는 하천이 갑자기 폭우가 오면은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우리처럼 뭐 뽀가 무너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변에 산도 없잖아요. 다 평지잖아요. 비가 갑자기 와요. 흡수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제방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냥 그 물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두 시간 내에. 자, 거기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반박을 못하는 게 뭐 기상청이나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였는데 그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버티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지율 50% 그걸 지켜내야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지금 관세 협정도 기본적으로는 이거거든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부추기겠다. 북돋우겠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더 쓸 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더 커지고 할리 데이비슨 뭐 중국에 못 가게 하는 거 이제 트럼프 일기 했던 그런 거랑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겠다. 되게 애국적인 컨셉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난 3, 40년간 전부 다 해외 외주를 줘서 생산하고 있고 달러의 강세를 이용해서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서 싸게 수입하는 그게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은 그게 젖어 있거든요. 이것이 세상에는 항상 이치가 다리 참을 기운다는 거예요. 달러의 이점을 계속 활용해서 3, 40년간 그냥 땅짓고 헤엄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체 내 기반이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을 다시 미국이 전체적으로 찌그러드니까 미국 사람들이 세상의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생활이 불편해진 것은 분명히 느끼거든요.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관세를 올려서 외국 물건을 비싸게 만든다. 자, 그 기간 동안 국내 기업들이 더 커지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국 대중은 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랑 불법 이민자 퇴출은 같아요. 미국 노동력 시장을 좀 먹으니까 싼 값으로. 그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지를 얻어서 지금 50% 지지율을 얻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지금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7월 9일이니까 지금이 7월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이권은 계속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전에 해결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게 우크라이나전 종전이다. 해외에서 출구가 나와야 돼요. 국내는 그렇게 입막음하면서 정신없이 언론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냥 한국이다. 그래서 위성락이 급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죠. 텍사스 그 문제가. 그래서 트럼프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왜 한국이냐? 왜? 그것은 한국과의 이제 당연히 이제 추정이죠. 한국과의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트럼프한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의 인상이 엄청나게 좋아진 부분이 있죠. 이런 나라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특히 미국의 여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한국의 위상이 설정되는 부분도 있고 곧 한국에서 뭔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정지 작업으로서 한국을 이슈화시킨다. 그것이 반전되는 어떤 이벤트가 형성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되게 뛰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위성락은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위성락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세 가지로 나눠서 했지만 이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좀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 이야기는 뒤에 나왔다. 이게 그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은 관세 이야기가 쟁점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관세 이야기는 마르코 루비오와 위성락의 이야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세 이야기는 거기에
뭐라고 할까 종속되는 이야기고 또는 트럼프가 국가적인 전략으로서 세상을 휘젓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양쪽이 공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니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얘는 관세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지금 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관세 이야기는 알아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어제도 그래서 뭐 조선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 차세대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한테 기대는 바가 커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비싸서는 절대 안 돼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가진 고민은 이겁니다. 이런 데 기사가 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 트럼프 관세 발언의 피로감, 혼조 마감. 어제도 제가 MSNBC 뉴스를 통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해집을 수 있는 기간은 지금 한 서너 달 됐지만 관세를 가지고 더 이상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모르겠느냐?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음 단계로 돌진하는 것에 트럼프가 일 잘해왔잖아요. 무시무시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을 막아냈고 그와 동시에 유럽의 반대를 제압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종전시키는 데까지 갔어요. 큰일 한 거예요. 힘에 벅차요. 자, 미국 국내 상황 이야기를 해주죠. 더 이상 이걸로 갈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위성락이 간 겁니다. 원래 예상보다 한국과 미국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눠야 되는 시간이 훨씬 앞당겨져 있다. 한국에서도 큰일이 된 거죠. 이재명 스스로가 죽을 뻔했고 암살에 의해서 내란까지 발생했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주요 정치인들을. 그게 미국도 물론 관여돼 있죠. 민주당 쪽으로 구하는 쪽으로. 자, 둘은 완전히 지금 진암철이에요. 양쪽이. 예, 그런데 이런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 위기를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율의 손상을 원치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은 위성락은 저렇게 애매한 발언을 했지만 뒤통수 맞는 발언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대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 텍사스에서 100여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홍수가 나서 거기에 몇십 명의 우리말로 하면은 종교단체 수련회 갔던 여자아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20, 30명이. 거기다가 기상청에 뭐라고 할까 예산을 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던 예산을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정책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당연히 개연성이 있어요. 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 기상청 예산이 빠졌을 수 있다. 그러면 공격을 반드시 당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관세 갖고 휘저어왔던 게 이렇게 상황이 됐다. 이제는 피로감이 있다. 뭐 미국 사람들이 이란 이스라엘 충돌을 말린 걸 가지고 뭐 표심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린 거 가지고 종전으로 가는 거 가지고 표를 준다든지 유럽이 돌아선 것을 가지고 표를 준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급한 발언이 급하게 나왔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장병력이 LA 공원에 진입을 했다. 또 여기를 건든 거, 이거 건들 이유 전혀 없었거든요.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히스패닉, 즉 남미계가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를 군병력을 동원해서.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텍사스에서 돌리기 위한 걸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트럼프가 그만큼 급하다. 이것은 우리한테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100% 죄송합니다. 10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랑 10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거랑 같다. 이겁니다. 그럼 거꾸로 위성락이 미국 가서 마르코 루비오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트럼프한테 더 소중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지 않다.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성락의 모양새는 안 좋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더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 덥죠, 여러분. 저도 덥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에요.
뉴 노말이 된 유럽의 폭염, 여름만 5개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탄소 배출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그 주역담의 정역에서 언급하는 게 인간 세상만 리듬을 타는 게 아니라 지구도 리듬을 탄다. 지구가 리듬을 타든다?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 이런 것은 동양의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그런 생각을, 서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거죠. 근데 동양의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거기 리듬과 인간의 리듬이 같다.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의 환경은 지구예요. 지구가 바뀌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구의 리듬. 그래서 지진 날 수 있다. 뭐 전 세계가 바뀔 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 일본 그 지진설과 관련해서 지진설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 날짜는 안 맞았지만은 당연히 그 위기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같다. 그래서 분명히 향후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것의 명분으로 삼기 되게 좋다. 시간이 얼마 없다. 때마쳐 엄청 덥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급하게 맞물릴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기사들이 자주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더우니까. 네. 자, 어제도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 고급 무기를 다시 보내겠다. 그 말은 끊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기도 하죠.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한테는. 오늘은 트럼프가 욕까지 섞어가면서 푸틴한테 비판을 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푸틴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텍사스에서 그런 홍수 피해가 없었으면 이런 욕을 했을까? 예, 아까 맥락이 같지요. 예. 이거죠. 기상청 건드렸다가 이지경, 텍사스 재앙, 백악관 발칵.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동력이 잃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가 잡고 있는 모든 사안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세예요. 미국 국내에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으로 그것이 확 뒤집어질 수도 있다. 급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락이 이번에 마르코 루비오랑 나눈 이야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급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엊그제 한국에 휴가 와 있는 바티칸 추기경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교황한테 메시지를 전했고 또 이틀 있다가 오늘 점심에는 각 교단에 조계종을 포함해서 점심 5,000원을 나눴다. 그리고 윤석열은 구속되게 돼 있다. 이게 급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는 판국이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예, 그거는 윤석열이 들어간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우른다, 그 다음 남북을 아우른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고 지금 트럼프는 정신이 없고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고 푸틴이 또 해줘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올 때 그냥 받아주는 거, 그게 첫 번째 할 일이겠죠. 푸틴이나 우리나. 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하고 마침 최근에 이걸 다른 형식, 다른 영상으로 독립적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까 했는데 오늘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경주에 문무대왕 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마 오늘 내년 정도 개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기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의 분원인데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의 일이 상당히 큽니다. 21년에 공사를 개시했어요. 문재인 때 공사를 개시한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 문재인 때 했던 그 수소법하고 했던 그 맥락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문무대왕 연구소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은 차세대 소형 원전을 개발하는 거예요. 용융염 원자로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개발하고 이 한켠에는 지금 1차, 2차, 1단계, 2단계 이런 3단계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구축을 하는데 2단계 사업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 보관 시설이 등장해요, 여기에.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태백에다가 또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짓고 있어요.
그 중에 근데 그 시설은 단지 보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핵 폐기물이 넘쳐나서 지금 보관할 수 있는 곳이 그게 꽉 찼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전을 못 짓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게 몇백 년 가잖아요. 핵 폐기물의 방사능이 없어지는데, 근데 태백에 세운 기지는 뭐냐면은 보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보관 기지나 원자력 발전소 곁에 있어요. 태백은 동떨어진 곳이거든요. 산속이에요. 그게 있는 이유는 그래서 재처리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재처리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규모는 태백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자, 돈이 6,300억 들어가는 것이고 지방비도 1,400억이 투입되는 것이에요. 자, 문재인 때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됐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때 감히 이것을 잘라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국방 부분에서도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해코지를 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낙오가 됐다. 그건 사실이에요. 힘들었다. 사실이에요. 특히 작은 기업들이. 그렇지만 큰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운영 예산 확보 못하면 개원이 불투명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 차세대 소형 원전이거든요. 차세대 소형 원전은 우리가 두 가지로 개발해왔던 게 저한테 눈에 띄어요. 네. 자,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원자력 연구원 대전에 있는 것보다 시설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건 분원인데, 이것은 차세대 용융형 원자력 고속 정식로를 개발하는 건데 소형이에요. 뭐 열출력으로 따지면 60에서 80메가와트, 딱 잠수함이나 함정의 엔진으로 쓰기 좋은 것이고, 어떤 공장 같은 데서 가스터빈 엔진을 대체해서 쓰기에 딱 좋은 거예요. 몇십 년 쓰니까 연료 추가 공급 없이. 그래서 그 용도거든요. 이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수소랑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의 표준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시장이 승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 기업 하나 있죠. 한국에도 투자했죠. 근데 미국 기업은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바꿀 만큼 생산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력도. 그 사이에 중국한테 따라잡힐 거예요. 중국은 아직 이 부분에서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차세대 원전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이 거의 안 나와요. 그게 고속 정식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이 보장이 돼요. 핵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안전하다. 그래서 문재인이 원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대형 원전을 포기했고 차세대 원전을 오히려 준비했어요. 이거 대중들이 잘 몰라요. 그게 이제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것은 미국의 오케이가 없으면 안 된다. 단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조선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그들의 군함을 만드는 데 많이 기댄다. 천문학적 금액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일기 때 전 세계의 기린화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트럼프가 힘을 써서 전 세계가 아주 준비가 덜 된 전기차를 받아들이게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같은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이런 국비를 투자해서 이만큼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죠? 수소와 이거 반드시 간다라고 우리는 확신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한테 코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의론을 나눌 때 우리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몸으로써 보여줬다. 이걸로써 여러 가지 점에서 합당하고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는데 기존의 경쟁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이길 수는 없다. 당연히. 그것이 관세 지금 가지고 벌이는 논쟁과 같은 것이죠. 그건 과거적인 방식이에요. 그렇게 트럼프가 시간을 벌면서 이렇게 간다. 우리는 몸으로 보여줬다.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지속되고 재점화됐다. 트럼프가 오면서. 그것이 위성락이 이야기한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랑. 생산 기지가 부족하면 북한까지 간다. 이겁니다. 예. 자, 이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면은 뭐 핵심적인 것은 부진의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를 구축해서 우리가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했던 뭐냐면 우리가 선도한다 이 이야기예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3년 전에, 2, 3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 그 이야기를 이미 했죠. 또 50주년 기념식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십 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추종해서 선도로 바꾼다. 이 부분도 딱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5km 거리에 SMR 소형 원자력 차세대 소형 원전의 국가 산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것은 유니스트라고 해서 울산과학기술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또는 창원에 있는 기계공업 단지처럼 기계 산업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라도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전라도 쪽에서의 지자체장들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력에 최적화된 입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은 것들이 왜냐 인프라에서 이런 차세대 산업에 대한 인프라에서 부족하거든요. 그걸 극복하려면 아이들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6월달에 나온 기사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바다 위에서 전력 생산. 현대중공업, 현대부유식, SMR, 미서 설계 승인 이런 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눈에 뜨이는 것은 미국에서 설계 승인을 했다. 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이고 밑에 그림들 보이시죠? 여기 예전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이미 현대에서 원자력 추진 기관을 쓰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제가 기억으로는 전라도 어딘가 거기 생겼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누구도 하고 있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여기서 나올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항모를 가지게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면은 원자력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오케이 했다. 이미 관계가 설정됐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미국 승인 안 해주죠.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만나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한국이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비를 10배 늘리겠습니까? 여러분 관세를 매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부유식 SMR이라는 것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그 모듈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뭐 60에서 80메가와트짜리를 예를 들어 5개 붙이면은 300메가와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형 원전, 기존 방식의 원전은 한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 쓰느냐면 해외 파견 어떤 부대, 일개 사단, 내지는 우리가 어디 뭐 시베리아에 가서 개발을 한다. 전력선을 끌어올 수 없는 곳에 공장을 건설한다. 할 때 쓰는 컨셉이에요. 처음에 연료 충진해서 가져가면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연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가스터빈 엔진으로 지금 큰 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연료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북한 개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력난이 가까운 데서는, 휴전선과 가까운 데서는 우리가 바로 전력을 연결하면 돼요. 전력선을 철탑을 세워서. 그런데 저기 먼 쪽에 있다. 그러면은 전력선을 몇백 킬로를 지어야 돼요. 그거보다는 바닷가에다가 선박 위에 원자력 발전소를 실은 것을 보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해상에서 발전해서 바로 전달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림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고요. 밑에 보이죠?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 공개 이런 거랑 다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금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금년에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나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업체가 가까운 데 있는 게 경상도의 남동 임해공업단지 거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문무대왕 연구소, 원자력연구원의 분원도 경주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2021년 7월에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걸 다뤘던 것 같습니다. 한국형 초소형 원자력 후보, 우리는 이것을 러시아 기술을 가져와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걸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름도 우라노스라고 붙여서 국산 일체형 고속 정식로라는 것이고, 이게 용융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투자되는 기술은 용융염이 뭐냐면은 이제 나트륨이고, 러시아에서 지금 가져온 것은 이게 납과 비스무스예요. 같은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고, 여기서 이제 고속 정식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원자력 발전을 시킬 때 그 에너지를 물이 머금거든요.
그래서 열 교환기를 통해서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보일러인데 원자력 보일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쓰는 이유는 이게 폭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폭탄이 폭발할 때 보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자로에서는 그 연쇄 반응이 중성자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게 빨리 발생하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그것을 상당히 늦춰요. 늦춰서 우리가 조절을 쉽게 하고 폭발을 안 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 가압 경수로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압이라는 것은 압력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해요. 그래서 훨씬 에너지를 많이 머금을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워낙 핵 분열을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워낙에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90%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라늄 원료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시대적인 방법이에요.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원전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핵 폐기물이 왜 많이 나오는데 90% 이상, 95% 넘을 거예요. 그게 다 그냥 폐기물이에요. 연탄재 태웠는데 연탄이 시커먼데 빼야 되는 거예요. 하얘졌을 때 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열 효율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몇 퍼센트 안 태웠지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핵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는 핵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농축시켜 가지고 계속 농축도를 올려서 90% 이상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핵 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어요. 예, 자 아시겠죠? 그래서 고속 정식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연료를 연탄을 바짝 태운다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속 정식이라는 게 물은 저속이에요, 매질이. 근데 여기서는 용융염을 쓰거나 액체 금속을 써서 중성자가 속도를 늦추지 않게 해서 바짝 태울 수 있게 하면서도 위험을 감소시켰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고속 정식로. 그리고 소형에 유리하다, 대형화보다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바짝 태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핵 폐기물이 많이 안 나온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 나온 김에 우라노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납 기반의 기술인데 그것은 우리가 노무현 때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끊이지 않고 계속 됐어요. 그게 성과를 봤을 거예요.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용융염, 나트륨 기반으로 연구를 했어요. 원리는 간단한 말씀을 드렸어요.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핵 폐기물을 좁은 국토에서 몇백 년간 보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 폐수를 갖다가 줄이는 용도로서 이걸 연구했던 거예요. 왜? 이것은 바짝 태울 수 있잖아요. 바짝. 그러면 핵 폐기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든지. 그렇게 됐는데 그게 발전소 개념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갖고도 90% 이상의 농축률을 가진 것만큼 수명이 길게, 그만큼 열 효율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기술이 계속 유지되어 갖고 연구를 해왔는데 그 기술이 새로운 세상의 변화와 맞물려서 바깥으로 차세대 원전, 소형 원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미국이 있어서 미국이 나트륨 원자로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무대왕 연구소에서 나트륨 기반으로 가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것은 완성됐다고 봅니다. 거의. 그리고 울산 기술원 쪽에서 연구해 오던 납 기반의 것은 거의 실용화에 다가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 전 세계가 나트륨으로 표준이 형성된다면 저는 그렇다고 100% 보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는데 그 두 연구 집단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전에 만났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 갈 가능성이 커요. 그 장단점에 대해서 내가 논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자, 울산과학기술원의 원전연구단, 이 울산과학기술원하고 지금 문무대학 연구소랑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있잖아요. 다 가까워요. 그리고 태백에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폐기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태백에도 원자력 폐기물을 보관하고 추출하는 시설을 가지게 되고 문무대왕 연구소에도 그걸 가지게 되고, 그 말은 뭐냐, 미국이 그걸 허가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허가를 안 했거든요. 우리는 보관만 하지 그것을 핵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은 외국에 보냈어야 돼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까봐 미국이 막아서 있던 거거든요. 그것은 이런 거 21년도에 이미 계획이 다 됐잖아요. 아마 태백에 있는 핵 폐기물 저장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뭐냐, 그때 우리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협정이 다 해제됐을 때 이것도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핵 폐기물을 줄이면서 농축해서 20% 이하로 하겠다라고만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차세대 원전에, 소형 원전에 원료로 쓰겠다는 겁니다.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폐기물은 줄이면서 그걸로 20% 이하의 차세대 원전 연료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20% 이하 원전의 수출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세계 5위, 4위, 5위 정도의 원전 보유국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핵 폐기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언론에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예, 울산 과학기술원에서는 벌써 2019년 7월부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노무현 때 시작했던 핵추진 잠수함, 그때부터 연구가 됐던 거기 때문에 90년대부터 됐고 20년 이상 연구를 해오던 거예요. 예. 자, 그게 계속 이어졌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문재인 때 다시 불을 붙였다는 거거든요. 실용화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단장도 나오고 뭐 됐었죠. 여러 가지 기업도 있고, 연구기간이 2023년까지고 목표가 해양용 초소형 원자력 개발이에요. 선박 또는 부유식 발전. 그때가 이제 2019년인데 지금 아까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부유식 원전에 대한 우리 한국의 디자인에 대해서 차세대 원전을 이용한 미국이 설계를 인정했다. 예. 그리고 HDD 중공업, 현대중공업 멀지 않은 곳이죠. 여기서 경주에서 울산에서. 그래서 거기가 저기 문무대왕 연구소가 경주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원자력 추진 기반의 컨테이너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2021년에 공장까지 짓고, 죄송합니다, 연구소까지 짓고 거기에 또 2단계 사업으로서 핵 폐기물 재처리 시설까지 만들고 태백에도 그걸 만들었습니다. 아마 문재인도 했을 거예요. 기존에 가진 핵 폐기물을 줄이면서 거기서 우라늄을 농축을 해서 20% 이하까지 만들어서 지금 국제 간의 규제에 전혀 무관하게 그걸로서 차세대 원전의 연료로 쓰겠다. 잘하면 우리가 차세대 핵 연료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가 핵 연료, 핵 폐기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90% 이상이 그냥 남아 있다고, 우라늄이. 이것은 대박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원전 연구단에 출범을 하면서 17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됐고 19년에 원전 연구단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때부터 본격화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구단하고 한국 원전 연구소의 나트륨 기반 연구단하고 지금은 기술 교류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두 가지 모델을 다 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세대 소형 고속 정신로에 있어서 납 기반과 나트륨 기반을, 지금 러시아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관한 정보는 아직 보이지가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기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현대중공업에서 차세대 핵 추진 컨테이너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컨테이너선은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함종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중국에서 건조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환경 규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을 얼마큼 줄이고, 왜냐하면 이게 벙커 CU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오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해양 엔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확 낮추면은 아마 원자력 엔진 밖에는 대안이 없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을 한 1, 2년 만에 트럼프 1기 때 갑자기 전기차를 전 세계 세상에 통용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중국이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면은, 그리고 유일한 생산국이 우리나라다 한다면은 중국의 조선산업은 우리한테 종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이유를 들어서 수출 통제를 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조선산업은 지금도 고부가가치 산업은 함종은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맛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의 조선 사업소, 조선소가 부족할 정도가 당연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의 예로서, 상상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나친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라노스 일체연납 고속정식로는 LFR이라고 부릅니다. LFR은 L은 레드, 영어로 납이고 F는 faster입니다. 자, 고속정식로라는 뜻입니다. 차세대라는 것이죠. 이제는 SMR이 이 차세대 고속정식로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기존의 가압 경수로를 줄인 형태, 즉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소형화된 가압 경수로 또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소형화된 가압 경수로 방식 우리 개발해서 인증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크게 상업적 기회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SMR은 어느새 차세대 고속정식로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이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죠. 여기 보면 우라노스 한국원자력학교에서 2020년에 나온 기술조사 보고서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이제 작은 원자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이는 스마트 100, 반디 60S 이런 것이 PWR이잖아요. 이게 P가 프레셔드 워터 리액터거든요. 가압 경수로형이에요. 저게 시장성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우라노스라고 빨간 동그라미 친 게 울산과학기술원의 LFR이고 출력은 18메가 일렉트릭 와트입니다. 즉 18메가와트가 전력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열 출력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열 출력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열 출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기본적으로 열이 얼마나 나오느냐. 근데 그게 차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몇 마력이 나오느냐. 근데 실제 구동하는 구동축에 전달되는 마력은 또 훨씬 적어요. 그 이름을 아시죠? 그것처럼 이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도 열 출력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출력이 18메가와트예요. 근데 향후 우리가 뭐 원자력 그 발전을 갖다가 우리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에 쓰게 되면은 저기 전기 출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열 출력을 많이 쓴다. 자, 이런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우리 납 고속 정식로 LFR 우라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18에서 20메가와트 전기 출력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이건 열 출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에서 80메가와트 정도 돼요. 자, 열 출력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걸 어떤 게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느냐면은 우리 구축함이나 호위함에 많이 들어가는 롤스로이스의 MT30 가스터빈 엔진이 있습니다. 예, 그게 40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1.5배나 2배 정도 출력이 더 많이 나와요. 훨씬 작은 크기에. 그리고 제가 추정컨대는 기존에 90% 농축률을 쓰는 가압 경수로형을 축소시킨 거, 미국이나 러시아에 쓰고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사실 무기급을 쓰는 건데, 왜냐하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연료를 재충전하려면 잠수함을 잘라야 돼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90%를 쓰는 겁니다. 잠수함의 수명 기한이 40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안 갈아도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엔진을 쓰게, 이런 원자로를 쓰게 되면은 20% 이하의 농축용, 즉 상업용으로 거래가 되는, 즉 무기용이 아닌 그 농축도를 가지고도 40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국한테 이미 확인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곳에서 컨테이너선을 원자력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원자로, 이 실제 크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MT-30 엔진보다 1.5배 큰 출력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세대 전기 출력을 했을 때 이걸로서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MT-30 엔진을 불필요하게 만들려고 훨씬 작은 크기로, 그 다음에 발전기용으로 쓰고 있던 디젤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향후는 전부 다 전기 출력으로 갈 것이니까. 자,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우리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과거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즉, 먼 거리에 있는 어떤 파견 부대에 있어서 장기간 그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트럭의 컨테이너에 들어가야 된다. 몇십 년 동안 에너지 충전이 없어도 된다. 이것은 이미 이거 차세대 초소형 원자로가 다른 그 파생형이 필요하다는 연구 개발 과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 완성도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림이고, 이 그림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에서 80메가와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에서 한 대만 들어가면 되고, 예. 구축함 같은 경우는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아까 크기 보셨죠? 2개, 3개 붙여도 지금 MT-30 가스터빈 엔진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중형급 항공모함이 된다 그러면은 6개 내지 8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공간만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과의 합의가 없고 차세대 표준은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21년도에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재생에너지, 수소 액화, 그래야 좀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존 휘발유나 화석연료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차세대 원전, 이렇게 간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알고 있었고 투자를 했고, 미국이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투자 안 했거든요. 왜? 그들은 아니까. 생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런데 우리한테 갑자기 방위 분담금을 10배를 올리겠습니까, 트럼프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예, 이것을 통일과 맞물리면서 다 펼쳐낼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